안녕하세요. 네, 볼만찬 기자들입니다. 네. 제가 예고한 드린 대로 정경준 감독 모시고 저희가 웨일즈전부터 클린스만 감독 축구의 실체,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는 클린스만 감독 경기 외적인 부분, 네. 여러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과연 정확히 축구적으로는 과연 어떤 부분을 하고 있는 것인가, 저희가 막연하게는 여러 매체에서 분석을 했는데 정말 축구인의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 저희가 또 지니어스 입장에서 또 바라봤을 때 네. 과연 어떤 축구를 정확히 하고 있는 거고 정말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인지 저희가 정확히 판단을 하기 위해서 지난 카타르 월드컵이었죠. 저희 많은 경기 분석을 해주셨던 지니어스 우리 정경준 전 전남 감독 모시고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인사부터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정경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내시는지죠. 저는 뭐 TSG 연맹에서 하는 프로축구 뭐 분석하고 있고요. 팀에서 하는 거하고 이제 뭐 전체 팀을 보는 연맹에서 하는 거하고 조금 뭐 다르긴 한데 그래도 뭐 뜻깊은 시간을 잘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뭐 아직까지 아직 현직으로 복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관계자분들이 역시 정경준 다르구나라는 걸 아마 느끼실 테니까. 내가 이 감독님 톤을 들으니까 지금 PTSD가 올 것 같아. 왜냐면 이 나긋나긋한 톤으로 그때 저한테 강의를 해주시는데 뭔 얘기지?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네. 최첨단 장비를 동원해서 보다 더 세밀하고 정확한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감독님, 클린스만 감독 축구 보신 소감 어떤지부터 좀. 네, 제가 의뢰를 받고 뭐 웨일즈전 분석을 좀 해봤어요. 나름 해봤고 어떤 것들이 경기력, 그러니까 공격, 수비, 전체적인 경기 운영 컨셉이 뭔가, 또 거기에 대응하는 상대에 따라 어떻게 대응법을 하는지 파트 한두 가지 가지고 이제 제가 좀 해봤는데, 첫째는 공격적인 거를 작업을 하는 큰 틀에 뭐 원하는 거는 제 눈에 보일 때는 조금 직선적인 걸 원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게 이제 뭐 단순 웨일즈전뿐만이 아니라 제가 앞에 경기도 한 몇 경기 봤거든요. 3월 A매치, 6월 네네네. A매치. 페루, 콜롬비아, 뭐 우루과이 경기까지 제가 다 봤어요. 일맥상통하게 그 선수들의 움직임이 하는 것들은 최전방에 있는 뭐 조기성이 되든 뭐 다른 선수가 되든 좀 직선적으로 라인을 깊이 서서 좀 깨려고 하는 것들이 좀 보인다. 또 두 번째는 이 수비 틀 자체를, 이게 포메이션을 선택을 하면 그 포메이션의 태생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갖고 있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수비 자체를 위쪽으로 올려서 물론 누르는 게 좋기는 한데 그게 가장 빠른 방법이니까 거기에 맞는 대응을 제대로 하고 있냐, 확률적으로 이게 괜찮은가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비의 정확한 컨셉은 사실 제가 경기를 쭉 보면서 잘 모르겠어요. 이게 상대 대응법이 맞나? 이게 과연 뭐 공간을 줄여서 아예 변화를 주지 않고 공간 아예 다 축소해서 상대 들어온 숫자에 관계없이 우리가 공간을 죽인 상태에서 진행하겠다는 뭐 이런 컨셉을 갖고 가든지, 아니면 좀 복잡하게 바꾸는 게 아니라 단순 한 자리 두 자리 포메이션을 그 형태에서 감독이 움직일 수 있거든요. 해서 대응을 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감독님이 일단 간단하게 총평을 해주셨고, 일단은 구체적으로 네. 어떻게 이제 저희가 뭐 빌드업, 뭐 수비, 뭐 공격 이런 식으로 한번 세분화해가지고 어떻게 클린스만 감독이 지금 웨일즈전을 치렀는지 일단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저희가 웨일즈전 할 때 박영우 선수 홀딩 미드필드를 놓고 황인범 선수하고 손흥민 선수를 이제 위쪽에 올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경기를 봤을 때 저희가 찬스를 많이 만드는데 득점을 못했단 말이에요. 결과를 못 갖고 와서. 그래서 손흥민 선수를 미리 올린 게 우리가 득점을 못했던 원인을 조금 보완을 하자는 그런 취지였어.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사실 추측은 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올리는 상태에서 박영우 홀딩 하나를 놓고 황인범이 탄력적으로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주로 위쪽에서 활동을 했단 말이에요. 결국은 홀딩 미드필더 이제 박영우 선수가 아니라 여기를 다 커버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조기성 선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깊게 서서 이 상태에서 상대 웨일즈는 이제 5명이 섰으니까 네. 이거 하나를 깨려고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혼자서 이 5명 라인을 깨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렇죠. 좀 고립되는 상황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이 상태에서 상대가 이제 포메이션을 이렇게 5-4-1로 섰단 말이에요. 우리가 공격 작업할 때. 네네네. 지금 공격 작업할 때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상대가 완톱이기 때문에
박용우 선수를 미리 이렇게 꼽을 이유는 없어요. 숫자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숫자 동원을 하지 않아도 이 지역에서 우리가 박용우 선수 혼자 카반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투톱이 됐을 때는 박용우 선수가 꼽혀야 돼요. 그래야 상대가 따라오지 못하게 이 공간을 밀고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두 명이면 충분해요. 깰 때. 그렇죠. 원점이니까. 네네네. 자, 박용우를 기반으로 볼을 주고 받으면 이렇게 갖고 들어갈 수 있어요. 정승현 선수가 지금 네, 정승현 선수가 반대쪽 김민재 선수도 마찬가지고 볼을 갖고 들어가서 그럼 박용우는 이렇게 밸런스를 잡으면 돼요. 이 사람을 체크하면 된단 말이죠. 빈자리만 메워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밀고 들어가서 자 지금 이 형태라고 보면 자 손흥민 선수는 침투를 할 수 있고 홍현석 선수는 이쪽에 붙으면 정승현 선수 여기가 있고 하나 정승현 선수가 이렇게 돼 있을 거고 박용우 선수가 이렇게 가든 이렇게 가든 요 사람에 따라 움직일 수 있겠죠. 네. 그럼 역압박 형태는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갔다라고 한번 치고 자 그럼 정승현 선수 설영우 선수 자 그럼 볼 쪽에 지금 4명에서 조규성 선수까지 5명을 우리가 밀어 넣을 수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상대가 5-4-1로 수더라도 다 갖다 붙어도 우리가 숫자적인 위를 갖고 갈 수 있어요. 자, 이 형태에서 손흥민 선수는 침투도 할 수 있고 조규성 선수는 똑같이 여기서 라인 브레이크를 할 수 있어요. 자, 홍현석 선수하고 치고받고 여러 가지 옵션들이 나오죠. 상대 후리맨이 나오게 되겠죠. 여기서 구구 돌아라 어떻게 돌아라는 굳이 여기서 얘기하지 않아도 돼. 이거는 팀적으로 만들면 되는 상황이고 내가 숫자 동원하는 것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상대는 볼 쪽에 숫자가 적으니까 이렇게 딸려 들어가겠죠. 여기를 막아야 되니까. 자, 그러면 황인범 선수가 또 비게 되겠죠. 그럼 황인범 선수는 이렇게 침투할 수 있는 옵션이 생겨요. 왜? 상대가 딸려 들어가니까. 그럼 황인범 선수를 막으려고 이 선수가 여기 와 있다면 재성이는 또 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쪽도 깰 수 있고 반대쪽은 다이렉트로 던지면 또 옵션이 생기겠죠. 그래서 상대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긴단 말이에요. 저쪽에 아이솔레이션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키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키는 우리가 공격 작업을 할 때 박용우 선수 있고 정성윤 선수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를 이용해서 갖고 들어와야 숫자 싸움이 되고 갖고 들어가야 숫자 싸움이 되는 거예요. 센터 빼기. 네. 왜 여기 한 명이니까 굳이 내려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고 네. 여기서 풀지 못하고 볼을 자꾸 이쪽으로 던진단 말이에요. 던지는데 여기 잡히고 손흥민 선수 여기 잡히고 조규성 여기 잡히고 여기 잡힌단 말이에요. 박용우 선수가 그냥 볼이 투입이 됐을 때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서 숫자 싸움을 해줄 수 있냐? 이건 사실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왜? 사이드백들이 미리 올라가 있기 때문에 네. 먼저 올라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거리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방법 하나만 갖고도 지금 우리가 답답했던 경기 내용들을 풀어낼 수 있고 측면에서 깨는 거와 전환까지도 다 가능할 수 있어요. 상대가 똑같이 이렇게 섰을 때 자, 우리 홀딩 미드필드 2명을 박용우랑 최대한 타이트하게 붙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벌리는군요.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상대 완톱 2명 가운데 미드필드를 당겨지면 여길 잡으려고 하겠죠. 여길 잡으려고 하겠죠. 네. 자, 그러면 홍영석이 옵션이 생기고 얘가 옵션이 생겨요. 그렇죠? 이 3명을 가지고 상대 압박을 빼고 밀고 들어가서 똑같이 밸런스를 잡을 수 있어요. 이게 탈압박하고 후방 빌드업도 이 3명을 가운데로 놨을 때 우리가 효과를 볼 수 있는 상황들이에요. 이 전에 말씀드렸던 거 공개 전개에 들어갔을 때 네. 조금 더 우리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숫자 동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공격적으로 우리가 그날 경기에서 눈에 띄었던 게 이재성, 홍현석 선수가 안으로 좁히면서 계속해서 포지션 체인지를 했단 말이에요. 좌우를 자주 움직이면서 했던 게 이런 의도 때문에 사실은 했던 거였는데 결과적으로는 거기서 잘 마무리가 좀 안 됐던 부분들이 많았죠. 제 눈에는 네. 포지션 체인지를 하는 건 선대 성향에서 아니면 이쪽에서 안 되면 이쪽으로 바꿀 수는 있어요. 근데 큰 틀의 맥락은 전술적으로 이 사람들을 가운데 놓는 이유와 또 센터백이 여기까지 갖고 와야 되는 이유는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했다. 제 느낌에는 그래요. 선수들이 지시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선수가 의도적으로 자기가 먼저 이렇게 들어가는 건 쉽지 않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훈련하고 우리가 탈압박 상태에서 미드필드를 더 붙여서 박용우가 혼자 하는 미드필드를 3명의 선수를 만져서 훨씬 더 수월하게 탈압박을 해내고
측면에 숫자하고 갖고 오면 여기 3명, 여기는 아까랑 숫자는 비슷하거든요. 네. 근데 미드필드를 더 빼면서 상대 중앙 미드필드를 빼내버리는 거예요. 그럼 중앙이 벌어지니까 이 상태가 될 수도 있고 이 상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탈압박을 하기 위해서 전체 11명이 역압박으로 전부 다 선수를 걸어버리는 거예요. 숫자 싸움을 해버리는 거예요. 큰 맥락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엔 말씀하시죠.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러면 라인업 시작부터 조금 불균형한 게 아니냐. 왜냐하면 그전에는 한 명이 중앙 성향이면 한 명은 돌파형을 측면에 배치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홍현석과 이재성은 약간 비슷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으니까 감독님 보시기에는 그 경기 보면서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전문 윙어가 아니고 플레이메이커인데 측면에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선수들의 특징은 중앙으로 갖고 들어가는 성향이에요. 네네. 그렇죠. 근데 상대가 밀집되어 있는데 개인으로 갖고 들어가서 사실 돌파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측면에 그 플레이메이커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울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측면에서 소유하면서 던질 수 있거나 돌파할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한쪽은 제가 이상적인 건 재성이를 한쪽에 세웠다면 한쪽은 황희찬 선수를 세우든지 문선민 선수라든지. 문성민 선수라든지 뭐 그렇게 세우는 게 네.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네. 요 형태를 만들어주고 보시니까 많은 팬들이 좀 의아했던 게 손흥민 선수가 사실 공격적인 롤보다는 8번에 가까운 역할을 소화했다라는 얘기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네. 자, 손흥민 선수가 자꾸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장점은 여기서 돌파해서 때리든지 스피드해서 상대를 어렵게 해야 되는데 자꾸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던 게 뭐냐면 이 선수들이 이렇게 벌려 있다 보니까 양쪽 윙포드들이 이렇게 벌려 있다 보니까 네. 중앙에 숫자가 없어요. 이렇게 밀집되어 있단 말이에요. 중앙만 보면 딱 이렇게 5명한테 이렇게 밀집이 되어 있어요. 손흥민 선수 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숫자적으로 들어가면 이 사람한테 인계해주고 여기 있든지 급하면 딸려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너무 두터우니까 이렇게 두터워 버리니까 자꾸 나가서 볼을 받을 수 있는 상황, 받아야 되는 상황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이 상황이 되냐? 여기에서 환경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선수의 선택은 전반에 한 번 이렇게 침투하는 상황이 한 번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크로스가 이렇게 넘어가는 상황이 있었어요. 네. 그 상황에 여기서 슈팅을 안 해서 이제 득점 찬스가 날아가긴 했는데 침투하고 움직이고 여기 들어와 있고 여기 남아 있고 이 형태가 계속 경기하면서 계속 만들어져야 돼요. 유기적으로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네. 지금 형태로도 손흥민 선수가 왜 자꾸 나왔냐라고 얘기하면 이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나가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득점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손흥민 선수를 먼저 배치한 게 무의미해져 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꾸로 되는 거죠. 추가적으로 공격하면서 선수를 추가적으로 더 숫자 동원을 하는 게 아니라 갖다 놨던 숫자를 측면이든 여기서 탈압박에서 우리 후방 빌드업 할 때 그 형태를 환경을 못 만들어줘서 공격적으로 능력 있는 선수가 앞으로 못 가고 자꾸 뒤로 나와야 되는 상황이 생겨버려요. 근데 그 역할을 황인범 선수가 못하고 손흥민 선수. 자, 황인범 선수가 이쪽에서 본인의 역할이 있고 이쪽에서 손흥민 선수 역할이 있다. 황인범 선수도 침투하는 장면이 몇 번 나왔는데 공이 들어가지 않아요. 네. 이 사람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 공격적으로 뭐 같이 빌드업하면서 뭘 빼주고 할 수 있는 게 사실 역할이 없어요. 그러니까 황인범 선수도 여기서 되게 애매하게 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투 홀딩에서 우리가 익숙한 투 홀딩에서 뭐 서포트 해주고 도와주고 나와주고 하는 게 유기적인 게 아니라 박용호 선수한테 하나 맡기고 여기를 이제 우리가 깨버리려고 상대한테 숫자적으로 한 명 더 올려놓은 건데 숫자를 가운데로 밀어넣어서 여길 두텁게 해서 사이드를 밀어놓고 이 공간을 만들어내든지 더 밀고 올라와서 측면에 숫자 싸움을 하든지 그럼 손흥민이 후리가 되든지 침체하든지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네. 그거는 팀적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선수 성향에 맞게 만져줄 수 있겠죠. 네. 클린스만 감독이 경기 후에 인터뷰한 대로 나는 공격수 숫자를 한 명 늘렸다라고 하는 거는 포메이션 상으로는 팩트네요. 네, 일단 그렇긴 하지만 그 세부적인 디테일한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손흥민은 실질적으로 공격수로 활용하지 못해서 본인이 원했던 숫자 싸움은 되지 못했다는 게 일단 공격적에서 감독님의 분석이고 말씀하신 대로 저런 유기적인 역할은 경기 전에 감독님들이 다 세부적으로 지시를 하죠. 어떻게 하라고. 그게 이제 제가 봤을 때 좀 안타까운 게, 이 손흥민 선수를 그 중앙에 이제 우리가 이 전경기들 보면 조규성 선수가 이렇게 라인을 벌리고 침투하면서 벌어진 공간을 손흥민 선수가 여기서 침투하거나 받아서 여기서 치고받고 들어가는 상황들이 많이 생겼단 말이에요. 콜롬비아전에서 그게 유난히 잘 됐었죠. 네. 그러니까 잘 됐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특화되게 손흥민 선수가 할 게 많단 말이에요. 자, 근데 그 형태 자체가 뒤에서 홀딩 2명이 빼주고 윙포드랑 측면 사이드랑 똑같이 이 약간 그 벤투 감독 전에 그 약간
비대칭 형식으로 빌드업은 네. 왼쪽 사이드백 완전히 올려버리고 스트라이크 여기 윙포도 집어넣어버리고 해서 이제 그렇게 숫자 싸움을 하거든요. 근데 손흥민 선수 가운데서 본인 활동할 게 있단 말이에요. 네. 자, 근데 지금 자, 숫자를 한 명 올린 거 말고는 뭐 보여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숫자를 여기에 있는 미드필드 숫자를 빼서 황인범 선수를 여기 있는 선수를 지금 여기다 올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한 명이 올리면 탈압박부터 후방 빌드업부터 전진에 있는 우리가 이게 공격 전개 나가는 과정까지 다 만져야 돼요. 다 만져서 우리 선수들이 숫자 싸움 할 수 있는 형태를 계속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네. 결국은 문전 앞에서 우리가 숫자를 어떻게 갖다 동원을 할 거냐. 이게 사실 승패의 지름길이 그 앞에 선행 조건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단순한 박영호 선수가 이렇게 쓸 거냐, 이렇게 쓸 거냐. 얘네를 더 넓게 해서 완톱이니까 측면에 우리가 더해서 숫자 싸움을 더기다 갖다 놓고 상대를 땡겨놓고 반대해서 우리가 결과를 볼 거냐.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 명은 올렸다고 하는데 이 한 명은 올려서 과연 뭐를 준비를 했냐 이거를 보면 그건 조금 제가 봤을 때는 디테일하게 준비가 좀 잘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손흥민 프리롤이 3월달 A매치 데이엔 잘 됐잖아요. 네. 근데 6월달 A매치 데이 때는 오른쪽 측면에 있는 이강인 선수 중심으로 공격을 풀어왔단 말이에요. 경기에 뛰지 못했고요. 네. 부상 때문에. 근데 이제 9월달에 이강인이 없지만 홍현석한테 이강인 롤을 맡기고 그리고 3월달에 잘했던 손흥민 프리롤까지 뭔가 다 같이 하려다 보니까 장점들을 모아서 이게 불협화음이 난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네. 결과적으로 이제 경기력은 괜찮았는데 우리가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 네. 득점 참수를 살리지 못했다 해서 시작이 돼서 음. 그럼 숫자를 올리자까지 이제 생각이 갔던 것 같은데 네. 그 숫자를 올렸을 때 전체적인 변화, 상대 대응법, 그러니까 수비하고 공격하고 우리가 후방 빌드업부터 해서 어떻게 전개할 거냐까지는 손을 못 댄 것 같아요. 그게 조금 경기력이 좋지 않았던 가장 큰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은 크리스만 감독이 늘 주구장창 얘기하는 대로 공격 축구를 하겠다는 틀 자체는 분명하다. 하지만 그 안에서 이 공격 축구를 구현하기 위한 디테일적인 부분에서 세밀한 약속이 없었던 것도 분명하다. 이렇게 좀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크리스만 감독은 실험하는 지금 과정이다라고 좀 설명을 했었습니다. 네. 일단은 그러면은 공격 쪽은 요정 정리를 하고 한번 수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대는 상대 수비 시에는 5-4-1 형태로 있었고요. 네. 공격 시에는 3-4-3 형태로. 3-4-4 네. 형태로 공격을 진행을 맞아요? 했었죠. 네, 맞죠? 맞습니다. 네. 자, 이 형태에서 이제 제가 경기 보면서 가장 핵심적이었던 게 뭐냐면 박영호 선수가 이렇게 위쪽으로 서포터를 하기가 어려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선수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자, 해서 결국은 여기 세 명이 볼 쪽에 압박을 들어가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자, 세 명하고 상대는 하나, 둘, 셋, 넷, 5명이란 말이에요. 네. 골키퍼까지 6명이. 세 명이 5명을 압박하는 건 굉장히 힘든 네,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려워요. 그럼 측면 사이드를 이렇게 올려서 숫자하는데 문제없이 해야 되겠다. 말씀드린 것처럼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숫자 해결이 안 돼요. 여기서. 그래서 이 형태에서 압박은 제 눈에는 불가능하다. 숫자가 이렇게 중앙에 몰려있으면 이 상태는 불가능하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인을 이렇게 내려서 공간을 다 준 상태에서 이 세 명이 이 사람들을 끼고 볼 쪽으로 황인범 선수가 이렇게 배치하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여기를 버리고 이 상태로 압박을 들어간다면 그때는 이 공간이 작으니까 다 커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보기 좋으니까. 네. 그러니까 P2 1번 지역.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분석할 때 P1, 여기가 P2, 여기가 P3, 이게 이제 피치라는 용어인데, 네. 자, P2가 이제 굉장히 핵심 지역이다 보니까 P2를 조금 나눠요. 그래서 센터 서클 제일 윗부분이 1번, 여기가 2번, 여기가 3번, 이런 식으로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나눈단 말이에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조기훈 선수가 압박을 시작하고 황인범 선수가 압박을 시작할 때, 이 라인, 이 압박을 치러 들어가는 이 공간하고 볼 쪽으로 이동할 때 상대에 따라 이게 물려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공간하고 해서 보통 한 10m 정도의 없던 공간이 그냥 갑자기 딱 생긴단 말이에요. 네네. 순간적으로. 그 공간을 어떻게 우리가 죽여야 되느냐를 분석하면서 여기는 그래서 우리가 세분화로 나눠버린 거예요. 네. 그래야 조금 더 막 복잡한 걸 좀 단순하게 설명할 수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압박이 들어간다면 이 3명을 가지고 상대 5명한테
우리가 그 상대가 탈압박하는 형태에서 뺏을 확률은 거의 희박하다. 자, 그러면 공간을 내리지 않고 굳이 여기서 우리가 상대를 압박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자, 이게 똑같은 4-3-3인데, 똑같은 4-3-3이에요. 네. 똑같은 4-3-3인데 약간 비대칭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자, 상대가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둘 쓰고, 여기 쓰고, 여기 쓰고, 자,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죠? 네. 자, 그럼 제일 문제는 여기에 있던 선수가 이렇게 탄력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황인범 선수가 못 올라간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선수를, 이재동 선수 하나를 여기다 갖다 놓으면서 이쪽을 견제하면서 이렇게 들어가면 따라가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여기 들어가는 선수를 이기재 선수가 충분히 막을 수 있어요. 어. 자,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숫자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속도를 더 낼 수 있죠. 가진 3명을 여기서 누르면서 이렇게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볼 쪽으로. 싸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똑같은 포메이션에서 한쪽 비대칭으로 공간을 한쪽으로 몰아놓고 눌러버리면 이 사람들은 집중하고 자기 쪽을 누를 수 있어요. 이러면 굉장히 속도를 빨리 낼 수 있단 말이죠. 네. 이 상태에서 그대로 내려가서 우리가 그 처음에 준비했던 조기성 선수 안텀 넣고 이 형태로 다시 시작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지금 이 형태로 압박을 시작했다라고 하면 단순 복잡하지 않잖아요. 한쪽 윙포드만 자기 쪽 사람만 잡으면 되고 중앙에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건 잡아내면 되는 거니까. 네. 이 사람이 여기 붙어 있어도 4대3 우리가 수적 이는 가져갈 수 있고 이게 압박하는 거에 내리든지 위에서 하려면 거기에 맞는 조건을 충족을 했는지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안 되다 보니까 상대가 백스리하고 투 홀딩 미드필드를 놓고 빌드업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자, 볼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얘를 네. 버리고 나간단 말이에요. 자, 그럼 볼이 이렇게 해서 들어가든 이렇게 해서 볼이 들어가요. 그럼 여기서는 볼이 이렇게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는 가지도 못하고 머물러 있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볼이 진행이 돼서 일로 올 때 손흥민 선수가 이만큼 나와 있다가 일로 들어가서 쳐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게 참 어렵잖아요, 이게. 네, 그렇죠. 상대가 왔다 안 올 수도 있고 갈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기본적으로 압박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선수를 손흥민 선수가 지고 안 움직이면 조기성 선수가 3대1로 이걸 어떻게 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압박 자체가 안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기 보면서 이 웨일즈가 이 백스리 하는데도 조금 되게 디테일하게 준비했다라고 느끼는 건 뭐냐면 이 3명이랑 이 5명이 떨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좁혀가지고 여기서 형태를 쥐고 다녀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3명이 아무리 가서 압박을 하려고 해도 이건 우리가 볼을 뺏어낼 수가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숫자가 딸려 나가고 여기 붙어 있던 선수가 투톱이 여기 우리 김민재 선수하고 정성현 선수를 누르고 요렇게 들어와 버리면 잡을 선수가 없는 거예요. 박용호 선수도 이제 여기 가서 막 도움단 말이에요. 압박이 안 되니까. 네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털려버려서 이렇게 침투 패스 저거 우리가 실점 비교가 됐단 말이에요. 유난히 그 장면이 많아요. 삼선이랑 네. 수비 사이의 공간에서 선수가 프리로 있으면서 이제 자유롭게 움직였던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아, 그게 그 이유. 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수비적으로 할 때는 과연 압박의 높이를 위에서 하느냐 밑에서 하느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걸 두고 이제 뭐 우리 헤비메탈 같이 뭐 공격적인 압박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크리스만 감독은 저희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압박의 위치가 높은 것 같지는 않거든요. 좀 어떻게 보셨어요? 뭐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압박을 다 위에서 하고 싶어요. 왜? 뺏으면 바로 상대 문제니까. 그렇죠. 바로 공격이. 3초 만에. 네. 자, 그러면 압박을 하기 위해서 선행 조건이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퍼 쓰는 팀들이 4-2-4 형태로 압박을 시작하는 팀도 있고 중앙에 상대가 많으면 2-3-1 형태로 해서 5명이 압박 형태를 쥐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2-3-1을 쓰는 상황은 밑에 홀딩 미드필더 1명을 놓고 양쪽 측면을 적극적으로 갖다 붙여버리는 거예요. 중앙에 다 몰려있고. 네. 그 한 명이 커버하는, 볼쪽 커버하는 역할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컨셉이 있단 말이에요. 압박을 하려면. 상대 대응해야 되는 컨셉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경기를 봤을 땐 전반 후반 똑같은 형태의 수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라인은 높은데 네. 압박은 안 돼. 상대 입장에서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네. 그 상황이 돼서 경기를 뺏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뺏었는데 디테일한 형태가 안 나오니까 또 조기성한테 직선적인 건 몇 번 들어가지만 고립되는 상황들이 좀 발생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안 좋은 장면들이 계속 연출이 이제 됐던 거죠. 저 가운데가 굉장히 포인트. 저희는 사실 저희가 미드필더 중앙이 3명이고 쟤네는 2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적으로 우위가 있는 상황인데 불구하고 계속해서 왜 이렇게 찬스를 내줄 수밖에 없었냐라는 좀 의구심이 들었었는데 그게 말씀해 주셨던 저 가운데 프리로 선수가 나오는 부분 때문에 그랬군요. 저는 이제 일본 경기를 보면서 일본이 어쨌든 위에서 눌러서 독일을 4-1로 꺾었잖아요. 그걸 보면서
클린스만 감독은 지금 컨셉이 없다는 지금 비판이 있는데 이 감독이 진심으로 좀 압박을 하려고 하는 축구를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좀 감독님 어떻게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압박을 다 하고 싶어 합니다. 네. 그게 가장 수비도 공격도 이제 주도적으로 막 하려면 네. 못하게 해야 돼요, 상대를. 네. 그러니까 소위 저희가 이제 제가 일할 때 상대가 공격하는 시간을 나누지 않으려면 내가 공격을 많이 하려면 빨리 갖고 와야 돼. 네. 그리고 안 뺏겨야 돼. 네. 이게 일단 1번이란 말이에요.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여러 가지를 우리가 이제 조합을 해서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압박을 하고 싶은데 뭘 했냐. 그 제가 지금 갖고 온 서류도 보면 수비적으로는 도대체 난 모르겠다. 이게 압박을 하려고 하는 건지 지역적으로 서서 상대를 다 끌어들인 다음에 의도적으로 끌어들여서 상대가 많은 숫자를 갖고 들어오게 만들고 네. 우리가 카운터 할 수 있는 우리가 형태를 만들어 놓고 그것도 하나의 전략이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근데 그것도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네. 우리 평가전 보면서 제가 느꼈던 수비하는 거에 문제점들이 지금 이제 우리가 압박을 하려고 하는데 압박 환경이 안 됐다. 또 내려섰을 때 우리가 숫자적으로 우리가 공간을 다 줄여서 우리가 하는 거가 되냐. 그것도 좀 사실 좀 미흡해 보인다. 더 큰 문제는 사실 우리가 실점할 때 보면 더 큰 문제들인데 볼 쪽에 이제 우리가 중앙을 이렇게 두텁게 싼단 말이에요. 중앙이 이제 핵심 부기니까 중앙을 두텁게 싸요. 두텁게 싸고 측면은 이제 나가면 커버. 그렇죠. 나가면 커버. 또 해서 숫자를 계속 우리가 중앙을 중심으로 해서 나가면 커버 형태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나가면 커버가 아니라 우르륵 몰려나가요. 측면으로. 이쪽으로 가면 이쪽에 우르륵 몰려나가요. 그러니까 가운데가 슥슥 다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볼이 막상 그쪽에서 볼이 살아서 빵 넘어오면 문제내는 숫자가 없어요. 네. 그런 장면 실제로 많았죠. 네, 그래도 아니 저게 도대체 대표팀 경기에서 저렇게 수비를 한다고 내가 되게 의아한 장면들이 사실 많아요. 사실 공격적으로는 저희가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좀 사실 디테일한 부분이라는 건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좀 만지면은 또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수비적인 부분은 감독님이 말씀하시는 걸 더 들어보니까 사실 진짜 저희 경기 내내 좀 김민재 해줘 이 느낌밖에 없었거든요. 실제로 수비에선 김민재, 공격에선 손흥민. 김 선수가 커버 범위가 상당히 넓었던 부분들이 좀 많이 좀 눈에 띄었거든요. 네. 네. 사실 그 형태가 아니었으면 실점할 만한 장면이 좀 많았죠. 김민재 선수가 없었더라면. 김민재 선수 혼자 사실 다 맞기는 어렵고 상대가 숫자 싸움 하는 거에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어렵고 그 축구가 사실 11명이 하는 거지만 개인 능력의 수비 능력, 뭐 공격 능력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팀이 강해지는 건데 김민재 선수가 본인의 능력이 출중한데 그걸 잘 보여주지 못한다. 혼자 감당하기 좀 버겁다. 뭐 이렇게 되겠죠. 꼭 김민재 선수 또 손흥민 선수 두 명 갖고 축구하는 건 아니지만 네. 출중한 선수가 있다는 건 굉장히 그만큼 우리한테는 결과를 낼 수 있는 좋은 카드잖아요. 당연하죠. 근데 그런 것들을 잘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좀 뭐 우리가 밖에서 얘기하지만 뛰는 본인들은 뭐 얼마나 더 답답하겠어요. 이 형태에 덧붙여서 팬들이 가장 좀 보면서 중점 갖고 본 게 후방에서 어떻게 경기를 풀어나가느냐에 대한 부분을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벤투 시절에는 그 우리 흔히 표현한 라볼 비아나라고 해서 네. 수비형 미드필더가 가운데 내려가서 이 3백 형태를 만들어서 이제 하는 장면이 많이 나왔는데 클린스만 식에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U자 빌더 가장 재미없는 형태의 빌더 전환 패스, 백 패스. 전환 패스, 백 패스. 이게 계속해서 좀 전개되는 장면이 많았거든요. 빌드업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후방 빌드업 작업이 사실 공격을 나갈 수 있는 공격 전개 전 단계란 말이에요. 그쵸. 우리가 원하는 대로 볼을 갖다 놓고 원하는 쪽으로 숫자 동원이 안 됐을 때 솔로 플레이를 해서 우리가 그거를 만회할 거냐 아니면 상대가 땡겨주면 반대로 해서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갖고 갈 거냐. 이 전 단계 작업이란 말이에요. 네. 이 전 단계 작업이 수비로 얘기하면 우리가 공간을 주고 어디서부터 시작을 할 거냐. 그렇죠. 볼 쪽으로 어디 상대를 눌러서 빨리 갖고 올 거냐. 이제 이거를 이제 비교를 좀 하면 될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벤투 감독이 했던 홀딩 미드필더 하나를 꼽아서 3명을 만드는 이유는 투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숫자적인 숫자 싸움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 꼭 사이를 꼽지 않아도 측면으로 꼽히는 상황도 생긴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렇죠. 네네네. 그게 결국은 3명을 만드는 이유는 투톱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완톱이기 때문에 굳이 꼽히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드린 게 그 맥락인 거고. 벤투 감독이 하는 빌드업 축구 그 형태를 어떤 게 맞다라고 사실은 그렇죠. 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은 색깔은 무조건 볼을 소유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걸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축구를 접근했단 말이에요. 월드컵에서 성과도 냈고. 네.
근데 월드컵에서 사실 준비했던 빌드업 축구보다는 사실 그게 잘 안 돼서 이제 위쪽으로 네. 때려놓고 실용적인 축구를 했죠. 네, 그렇게 뭐 변화하긴 했지만 네. 지금 크리스만 감독이 하는 후방 빌드업 글쎄 우리가 하던 뭐 4-2 형태 그러니까 백포하고 홀딩 미드필드 두 명을 갖고 하는 것들은 상대가 완톱이어도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냥 숫자를 하나 뺏기는 것뿐이에요. 그렇죠. 근데 조금 더 원활하게 갈 수는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한 명을 더 위로 올린다? 뭐 그거는 괜찮아요. 숫자적으로는. 근데 그 안에서 디테일하게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수적으로 위를 점하면서 양쪽 다 옵션을 우리가 중앙하고 이렇게 옵션을 걸어서 우리가 준비했던 한두 가지 약속을 하는 것들은 뭐 굉장히 좋지만 대표팀이 사실 훈련할 시간도 많지 않고 소집해서 간단하게 컨셉을 정하고 우리가 네. 어떻게 하겠다 상대에 대한 것만 전달을 하고 하루 이틀 하고 컨디셔닝하고 뛰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뭐 저도 해봤지만 대부분의 선수들이 다 알아듣고 이해하고 경기장에서 보여지는 것들이 좋아요. 네. 뭐 매번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근데 그런 것들이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위쪽에서 직선적인 축구를 하고 싶고 손흥민의 특징을 살리고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결과를 조금 내고 싶다면 뒤쪽에서부터 선행 조건들을 채워 나가서 상대에 따라 대응하는 것들을 대응법이 좀 좋아져야 된다 아니면 뭐 발전해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세트피스. 사실 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국제 무대에서 아무래도 언더독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네. 이런 세트피스 장면에서 득점을 해주면 훨씬 경기를 편하게 할 수 있고 또 반대로 또 이런 장면에서 실점을 하지 않아야지 되는 상황이거든요. 우리 같은 월드컵 때도 경우는. 실점도 했었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과연 클린스만호에서 보여주는 세트피스의 색깔이 있는 것인가 어떤 부분이 있는지 한번 설명 제가 경기 보면서 이제 느꼈던 점은 뭐 전체적인 건 6실점하고 4득점을 했는데 네. 뭐 코너킥 수비, 코너킥 공격, 뭐 프리킥 해서 프리킥은 사실 숫자를 뭐 공격수보다 수비수를 많이 놓으니까 뭐 네. 조직적으로 이제 그걸 상대가 킥이 좋든지 우리가 미스가 나오든지 뭐 이런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코너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체를 세워놓고 숫자 싸움을 하고 뭐 수비할 때도 마찬가지고 공격할 때도 마찬가지고. 근데 뭐 공격하는 거 코너킥 공격을 보면 주고받는 것도 있고 뭐 다이렉트로 올리는 것도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문제는 안에서 공격할 때는 먼저 설명을 드리면 문제는 안에서 후리 선수한테 그게 전달이 되느냐. 아니면 그 상대가 마크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골키퍼하고 수비 사이에 들어와서 우리가 블록 사이사이에 이제 선수를 꼽아서 앞블록 지나면 뒷블록 지나면 뭐 그 다음 블록 해서 이게 볼이 날아와서 근처에 왔을 때 이게 어디에 떨어지는지 알기 때문에 굉장히 위협적인 킥이 되고 또 움직임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잘 보여지지 않아요. 근데 실점할 때 보면 좋은 2명, 3명 세웠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맨투보다는 쫀 디펜스가 그렇게. 네, 그렇게 세웠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뭐 뒤쪽에 상대 타겟 굉장히 뭐 센터백 선수였던 것 같아요. 네, 코아테스 선수가 우루과이전에서. 근데 그 선수가 거의 뭐, 저희 이제 공격수 작은 선수가 이렇게 붙었어요. 실점할 때 장면을 보면. 저 선수한테 저 작은 선수를 붙여서 타겟 공이 날라온다면 저걸 제공권 싸움이 됐을까? 실점을 해서 뭐 굉장히 우리가 그 안 좋은 상황이 됐지만 사전에 그걸 좀 우리가 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뭐 수비 선수를 그쪽으로 한 명을 더 붙이든지 아니면 뭐 2명이서 샌드위치로 해서 같이 막는 방법을 하든지 네. 그런 방법을 좀 했다면 실점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코너킥 우루과이전에서 이제 코너킥으로 한번 실점을 하고 엘살바도르전에선 프리킥으로 벌써 실점을 했으니까 그게 벌써 이제 약점으로 드러나면 안 되는데 네, 서서히 조금 드러나고 있다는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네. 어쨌든 세트피스도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이니까요. 그렇죠. 짧은 네. 시간 동안에 뭐 준비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아마 아시안컵까지를 앞두고는 차차 나아지고 뭐 우리만의 특출난 좀 무기라는 게 좀 보여지지 않을까. 우리가 좋은 키커들이 많거든요. 뭐 이기재 선수가 이날 빠졌지만 이강인 선수도 킥의 구질이 굉장히 좋은 선수고 뭐 손흥민 선수도 손흥민 오른발. 아주 네. 좋은 키커기 때문에 이거는 상호 좀 상황을 보완해 가면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쫀을 중심으로 좀 돌아서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는 멘투에 관한 정확한 약속이 없고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실점이 좀 있었다라고 하는 아쉬운 점을 좀 우리 정현준 감독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걱정이 되네요.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빌드업부터 지금 압박부터 세트피스까지 할 게 너무 많습니다. 지금 밤샘 공부를 해도 안 될 시간으로 보이는데 감독이. 네. 대표팀에 계셔보시잖아요.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일 때 뭐부터 준비해요? 뭐부터 풀어 나가는 게 제일 좋아요? 한 넉 달 정도 남았습니다. 대회까지. 네. 뭐 가장 기본적인 거 우리 선수들이 해왔던 걸 잘했던 거를 답습하고 뭐 예를 들면 뭐 공격수를 한 명 더 충원하기 위해서 포메이션을 바꿨다.
뭐 이렇게 단순하게 이제 우리가 언론에도 얘기하고 경기도 이제 그렇게 했는데 좋지 않잖아요. 그러면 미리 충원하는 게 우리가 밑에서부터 탈압박, 후방 빌더, 뭐 공격 전개 이 작업을 나가기가 뭐 여의치 않다라고 하면 채우면 돼요. 약간 비대칭으로 채우든지 네. 특징 가진 선수를 가지고 그쪽에 채울 수 있는 선수를 만든다든지 그 우리만의 팀 쪽에서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올렸다면 선임 조건이 뭐가 필요한지 사실 이게 복잡한 작업이 아니라 축구가 11명이 뛰지만 하지만 그 아까도 제가 설명드린 이재동 선수 하나 내린 거 가지고 사실을 측면에 상대가 옵션 치는 걸 막아버리는 거거든요. 숫자 싸움 하는 거를. 네. 그러니까 볼 쪽에서 속도를 내서 상대를 막고 다른 쪽에 카바우를 준비하고 있고 공격도 난 사실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완톱이기 때문에 2명의 선수가 탈압박에서 빌드업을 해도 큰 문제가 없다. 근데 2명 상대가 1명이면 그렇게 하고 2명이면 그래서 우리가 중앙에 있는 측면을 느껴서 3명을 만들어서 또 우리가 숫자 싸움을 하는 거다. 근데 그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 형태들만 잘 인지해서 한다면 뭐 사실 이게 뭐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뭐 이게 뭐 큰 문제는 아니다. 근데 이거를 빨리 인지하고 뭐 다음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뭐 포메이션을 뭐를 선택하든 감독의 뭐 선택이고 그 사람이 네, 그걸 가지고 책임을 뭐 그렇죠.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건데 선택을 하려면 그게 뭐가 장점인지 단점인지는 분명히 알고 가야 된다. 우리 선수가 갖고 있는 역량을 할 수 있냐 없냐. 그건 분명히 알고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좀 짚어 좋을 것 같아요. 기사도 여러 개 났었는데 네. 전반전이 쿨링 브레이크 타임일까요? 그 크리스만 감독이 이렇게 넋 놓고 있는 장면 그 여러 매체에서 좀 지적을 했었었는데 사실 팬들이 좀 아쉬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고 저희가 좀 설명을 하면서 계속 이어지기도 하지만 전술적 대응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비판의 목소리들이 좀 많은데 실제 경기를 분석해 보면서 어쨌든 상대가 좀 유기적으로 좀 변화를 줬었을 때 우리가 과연 크리스만 감독이 이거를 좀 잘 대응하고 있는 것이냐라는 거를 감독님 보셨을 때 좀 어땠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고. 결과적으로 대응하는 거가 조금 미흡해 보였다. 영상으로 경기력을 갖고 보면 뭐 이전 콜롬비아전도 제가 뭐 저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전반전 45분 주도적으로 하고 득점도 2대0으로 있다가 후반전에 이제 완전히 다른 성향. 그래서 2골 실점하고도 경기력을 회복 못하고 굉장히 힘든 경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2대2로 비겼단 말이에요. 근데 후반전에 상대가 전반전에 4-2-3-1, 4-3-3을 약간 이렇게 숫자를 이제 올렸다 내렸다는 형태로 중앙을 쏟고 후반전에는 10번 로드리게 선수를 밑으로 빼가지고 완전 4-3-3이 아니라 4-4-2 다이아몬드 형태로 해서 미드필드를 4명을 뒀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4명 중에 로드리게스 선수를 잡지 못하고 윙포드 선수들을 끝 라인에 붙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적으로 중앙에서 우리가 마크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계속 후리가 나는 거예요. 로드리게스 선수는 계속 후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잡을 사람이 없으니까. 그 형태에서 상대가 첫 번째 골 넣고 동점골 넣고 이제 나중에 이제 막 역전골 막 이런 경기 흐름을 막 가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딱 바꿔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응을 어떻게 했느냐 보면 후반 콜롬비아 후반 끝날 때까지 그 상태로 계속 하면서 그냥 끝났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조금 경기 보면서 아니 저거를 왜 계속 저런 형태로 할까? 그럼 우리가 준비했던 내용들이 잘 된다 하면 거기 준비한 대로 우리가 조금 더 하면 되죠. 잘 되지 않는다고 하면 경기 중에 우리가 준비를 이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웰리전 같은 경우에 앞에 조기성 선수, 황인범 선수, 손흥민 선수 3명 이렇게 압박을 해서 속도를 내서 우리가 나가려고 준비를 했는데 네. 상대가 5명이 중앙에 몰려있단 말이에요. 압박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환경을 만들어줄 거냐를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간단 말이에요. 그냥 가죠. 네. 그것도 계속 어려운 상황이 돼요. 후반전 시작을 했는데 또 그냥 간단 말이에요. 이게 수비를 하면서 저렇게 힘을 빼고 잘할 수 있는 지역에서 자꾸 나와서 볼을 받는데 이게 공격적으로 우리가 유효슈팅 한 개잖아요, 성공 때는. 네. 뭐 콜롬비아전 얘기를 다시 말씀드리면 전반 끝나고 감독이 탁 바꿨어요. 그러면 바꿔서 이제 들어가면 되잖아요. 한국이 쟤네가 어떻게 하니까 후반전에 바꾸자. 네.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경기 중에 막 바꿔요. 네. 경기 중에. 그럼 또 그냥 가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축구가 상대하고 대응해서 우리가 경기장 안에서 이걸 우리가 똑같이 11명이 하지만 어떤 식으로 해서 상대를 계속 어렵게 할 거냐. 네. 수싸움을 해야 되는. 수싸움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우리가 포메이션을 딱 준비를 했는데 우리가 4-3-3을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뭐 5-4-1로 바꿔. 갑자기 뭐 3-5-2로 바꿔. 갑자기 4-4-2로 바꿔. 이거 헷갈려. 뛰는 선수들은 이걸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소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데 이재동 선수 하나만 내리면 돼. 그냥 여기 숫자는 윙포드하고 그냥 쓰면 돼. 이게 뭐냐면 복잡한 걸 단순화시켜야 돼요. 네. 뛰는 선수들한테는. 그 단순한 걸 가지고 우리가 상대를 어렵게 만들면서 다시 우리가 잘하는 것들을 빼내면 되거든. 그렇죠. 근데 이게 시종일관 이렇게 변하지 않고 가는 게 선수들이 저 상태에서 잘하기를 계속 바라는 건지 아니면 뭐 다른 생각을 갖고 계셔서 그러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희도 아직 클린스만 감독에 정확히 파악이 되지 않아서 그냥 어떤 의도를 갖고 네. 근데 어쨌든 부른 게 외국인 감독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뭐 여러 가지에 대한 외국인 감독에 대한 그래도 국내 감독보다는 저런 게 낫겠지. 해외 축구 많이 보고 좋은 축구 많이 봤으니까 좀 대응이 빠르겠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 부분이 기대에 못 미치니까 팬들이 좀 불만을 갖고 있는 것도 좀 분명히 있고요. 네. 손흥민 선수 인터뷰가 저는 이게 묵직했거든요. 네, 왜냐면 공부라는 단어를 꺼냈단 말이에요, 감독한테. 감독이 공부를 해서 우리한테 좋은 걸 심어줄 거라는 뉘앙스를 풍긴 것 자체가 선수들도 아직 100% 모르는구나. 클린스만 축구가 도대체 뭔지. 네, 왜냐면 그전 벤투 축구는 선수들이 만족했다는 거는 이제 다 정설로 여겨지는데 이게 선수단 내부에서도 이런 말이 나올 정도면 클린스만 감독이 더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네, 네. 아주 그냥 긍정적으로 저는 조금 생각하면은 네. 그래서 클린스만 감독이 벤치에 앉은 게 되게 오랜만이잖아요. 네. 오랜만에 맞아요. 벤치에 앉으면은 좀 그런 것들이 좀 대응이 기민한 건 예전부터 떨어지죠. 아무래도 그것도 감이 좀 필요하죠, 사실. 그쵸. 전반 끝나고 상대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대응하자 하면 코치도 얘기할 거고 분석관도 얘기할 그쵸. 거고 여러 의견을 들을 수 있어요. 경기 중엔 뭐 간단하게 옆에 수코치든지 누구한테 물어볼 수 있겠죠. 근데 감독의 판단에 이걸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그걸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그 판단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단 그쵸. 말이에요. 근데 그 대응 능력은 사실 그 경기를 읽어내고 현장에서 하는 감독의 몫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뭐 상대가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이렇게 하자. 이 상태가 사실 될 수가 없는 긴박하게 굴러가는 상황들에서 결정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혼자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런 것 때문에 경기력이 조금 좋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독님도 그 전남 감독 시절에 이제 위에서 경기를 보시던 장면들이 좀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도 얘기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밑에서 보는 거랑 위에서 보는 거랑 차이가 많잖아요. 다르죠. 네. 다른데 제가 위에서 이제 좀 대표팀에서도 제가 주로 분석을 하고 그렇죠. 네. 뭐 사실 지금 대표팀 경기도 이제 분석 뭐 나름 해갖고는 왔지만 이게 방송 영상에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현장에서 와이드 영상으로 현장에서 보면 훨씬 더 좋겠죠. 네. 그래서 그런 욕심 때문에 디테일한 걸 잡아내기 위해서 이제 위에 올라가서 보는 거고 전체적으로 상대가 위에서 보는 것보단 확실히 이제 그 지면에서 보니까 덜 보이는 건 하지만 경기를 분석하면서 쟤네가 어떻게 공격하고 수비하는지는 제 머리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형태에서 우리가 수비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뭐 탈압박에서 우리가 공격 전개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면 어떤 식으로 쟤네가 대응을 하는구나가 큰 틀이 보인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자, 내 눈에는 이렇게 보여. 위에서 어때? 이러면 위에서 감독님이 보신 게 맞아요? 아니면 상대가 뭐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대답이 이제 내가 원했던 대답이 안 나오면 조금만 더 볼게. 네. 그러니까 조금 더 보고 자, 지금은 어때?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내용에서 선수들이 이렇게 뭐 그 상황에 맞게 대처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오케이. 자, 그러면 단순 작업에서 누구 하나를 내릴게. 뭐 누구 하나를 올릴게. 이렇게 해서 대응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뭐 그게 제가 뭐 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아우, 저희 기자석 뒤에 이제 말씀하셨던 이제 있어, 분석관들이 있어. 뒤에 계시거든요. 막 이렇게 해갖고 야, 이어폰 난리가 나요, 막 이제. 감독님 10번 풀이에요. 10번 풀이. 쟤 내려가요, 쟤 좀 내려가요. 이게 다 그 과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네. 대표팀에서도 지금 어떤 과정들을 지금 하는데 아직까지는 감독도 아직까지 기민하지 못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서로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나 준비나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라는 게 생각인 것 같아요. 확실히 역시 감독님한테 들으니까 네. 다르긴 달라요, 그죠? 진짜. 저희도 축구 이제 나름 10년 넘고 그랬잖아요. 아유. 감독님이 봤을 때 코웃음 치지 우리가 얘기하면. 아니에요. 네. 보는 시각이 다 다른 거고 네. 자기 의견들을 잘 얘기할 수 있으면 네. 된다고 봐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어려운 질문이 될 것 같은데 믿고 가도 되겠죠? 축구적으로만 얘기를 한다면 지금 우리가 계속 이제 뭐 수비할 때 공격할 때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정답은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방법도 많이 있을 테고 그렇죠.
분명히 그걸 대응할 수 있는 크리스만 감독님도 하실 수 있을 거고, 뭐 좋은 코치들도 있으니까 코치들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응을 잘 하신다면 뭐 결과에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뭐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뭐 예전의 경기력보다 더 좋아지지 않을까. 뭐 이건 사실 뭐 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희망고문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변할지는 몰라요. 사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필드에서 보여지는 밖에서 이제 여러 가지 왕광 소문들이 좀 나고는 있는데 저는 축구적으로만 봤을 때 뭐 요런 것들을 뭐 조금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니면 뭐 옆에 코치들이 뭐 이렇게 해서 하든지 해서 한번 참고 한번 해서 우리 뭐 다 바라잖아요. 뭐 아시안컵 우승도 해야 되고 네. 또 뭐 네. 평가전도 이제 뭐 승리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부합할 수 있는 경기력 또 결과 이런 것들이 조금 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경주 감독 모시고 웨일즈전 분석을 해봤습니다. 아마 저희뿐만 아니고 보시는 분들도 잘 이해가 안 되실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네, 다시 보기 하셔갖고 여러 번 보셔갖고 이해를 하셔야지 클린스만 축구를 알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유튜브에도 네. 이런 설명을 들을 수 있는 데가 없어요. 클래스가 다르지 현직 지도자한테 또. 정말. 그리고 저희 TST에서도 거의 가장 분석을 잘하고 네. 대한축구협회에서도 항상 이런 경기 있거나 그럴 때 분석을 꼭 맡기려고 하는 분 중에 하나예요. 이제 그래서 개인적으로 모신 것도 팬들이 뭐 선수들도 그런 게 있잖아요. 선수들도 이 고급 축구를 배우고 싶다라는 그런 거 있는데 저희도 마찬가지고 팬들 역시도 정말 이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분석을 좀 보시고 싶은 분들이 많아서 좀 모셨습니다. 그래서 빨리 감독님 저희 방송 아니라 이제 현직에서 네. 빨리 아까 우리가 다시 못 부르잖아. 그렇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한국 축구가 잘 돼야 K리그도 잘 되고 그렇잖아요. 잘 되는 쓰면 방향으로 흘렀으면 하는 바람 담아서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뻘마창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